자연스러운 기분이 들게 해오는 것도 그랬고, 처음 예정을 뒤바꿔 하루 만에 다시 길을 되돌아갈 작정을 내리게 한 것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내게 빛은 없었다. 노인에 대해선 처음부터 빛이 있을 수 없는 떳떳한 처지였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설 속에서 나오는 나가 작가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1인칭 소설에서는 1인칭 소설은 독자의 신뢰와 공감을 얻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 독자들은요, 소설 쓰고 많은 인물들 중에서 자신의 내면을 많이 보여주는 인물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인칭 소설, 1인칭, 특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경우에는 자신의 내면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독자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기가 쉽죠. 그래서 처음 소설을 쓰는 분들은 1인칭으로 이 1인칭 소설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인칭으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 문법을 잘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인칭 소설을 쓸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작가로서 나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소설의 인물로서 나와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로서 나는 대졸 출신이에요. 대졸 출신의 그 말투와 대졸 출신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설 쓰고 인물은 어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물이고 또 어떤 사회 계층적으로 보면 소외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대졸자의 언어와 대졸자의 생각으로 이 인물을 그려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설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물에 맞게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계층이라든가 교육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려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1인칭 소설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3인칭 소설이라고 했죠. 한번 예문, 첫 번째 예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등 뒤에는 털실로 짠 금색 고깔 모자를 귀 밑에까지 푹 눌러쓴 대단히 실용적인 사람이 창문 쪽에 앉은 살찐 젊은 여자에게 몸을 기댄다. 그녀는 검은 얼굴에 분을 하얗게 바르고 있다. 그는 창문 유리에 이마라도 대야 되겠다는 듯이 몸을 쑥 뻗고 창밖을 내다본다. 여자는 가슴이 답답하다. 남자의 왼쪽 어깨 쪽지가 그녀의 가슴께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남자는 별로 불편한 기색이 없다. 여자도 잘 참는다. 네, 여기서 소설자는 이야기 밖에 있으면서 소설 쓰고 인물들을 그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녀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설자는 때로는 대단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그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또 인물을 묘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물로 내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리를 엿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으면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구사할 수가 있죠. 때로는 그 인물들이 모르는 정보도 이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구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 소설 쓰고 인물과 독자들 사이에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물과 독자 사이의 친밀감, 그리고 어떤 친밀감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동의시라든가 공감을 느끼기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3인칭 시점의 약점입니다. 이걸 3인칭, 특히 이런 경우 첫 번째와 같은 경우를 3인칭 전지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등장인물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고 많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가장 많은 상태죠. 이때 서술자가.
그런데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술자가 항시 소설 속의 인물과 독자들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자들이 인물들에게 밀착해서 인물들을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똑같은 3인칭 소설이면서도 이건 좀 경우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번 또 누가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후배를 드린 다음날 면을 까치 바에서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후배는 주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후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그대로 집에 갔었다. 잠든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만큼 야박한 일도 없을 듯 싶었다. 그녀는 어수선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회의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깨끗하게 정리된 원룸 안에는 후배가 자신의 가방과 함께 언제 어디로든 배달될 수 있는 택배처럼 오독하니 앉아있었다. 안 계셔서 인사하고 가려고요. 그녀는 신발장 앞에서 어정쩡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 그럼 잘 가라고 해야 하나? 네, 여기서는 소설로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후배하고 그녀가 나오는데 그 서술자는 그녀 마음속만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사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서 그 사람의 마음만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것을 선택적 전지의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3인칭 선택적 전지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의 시점과 이런 3인칭의 시점을 함께 가지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등장인물로 내면을 많이 보여줄수록 독자들이 그 인물에 공감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서술자가 선택한 사람, 여기서는 그녀입니다. 그녀 내면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주인공의 내면을 많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을 보는 것처럼 이 인물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1인칭이 할 수 없는 부분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인칭 소설에서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외모라든가 나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기 때문에 때로 자기가 필요하면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밖으로 나와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인칭 선택적 전지의 시점이 현대의 단편 소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효율적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쓸 때 이제 주제를 그 인간의 영역에서 느끼는 어떤 그 소중함, 행복 소중함, 이걸 바로 소설의 이제 주제였잖아요. 소설 주제였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공이 그러한 인간의 영역 속에서 느끼는 행복의 소중함에 대한 성찰, 이것만을 다루려고 했다면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이 가장 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묘사를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우리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면 이렇게 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3인칭 선택적 전지의 시점, 소리소닷컴도 3인칭 선택적 전지의 시점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줄거리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누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자기가 정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설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플롯 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한다면 내가 앞으로 대강 이런 집을 짓겠다. 우리가 보면 무슨 건축하는 현장에 가보면 이런 집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조감도, 이러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조감도라고 한다면, 이런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웃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려하지 못했던 어떤 필연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사건들이 쭉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그동안의 아웃라인에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이 좀 배열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독자가 이 소설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를 결정